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력거래소에서 온 김광철이고요. 오늘 덥고 습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젊은 후배님들께서 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꼭 저희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인재라기보다도 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히 전력 부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변화의 그 변화 속에 거래소가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대학 4학년입니다. 딸아이가 대학 4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고3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마음, 또 여러분들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헤아리는 것 마음이고, 또 하나 이제 전력산업계에서는 27년차 근무고 또 거래소에서 23년 차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에너지 업계에서 보고 있는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까지 좀 섞어서 제가 주어진 시간 한 20분 동안 내서 최대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 4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저희 회사부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01년도 4월 2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설립된 전력산업구조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저희 회사고, 저희 현재는 전남 광주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2014년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설립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시안과 전력계통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부 산하의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회사 형태는 회원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규모는 약 한 536명, 약 540명의 그 정원으로 약간은 그 컴팩트한 회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사업법의 공정한 전력 시장과 그다음에 안정적 전력 계통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미션을 가지고 있고,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의 융합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 에너지 신사업과 똑같이 딱 맞는 저희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 또 다양한 새로운 어떤 기술들, 또 기존의 어떤 전통 자원과 전통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섞여서 나중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에너지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에너지 혁신 융합 사업단, 그죠? 그 부분과 어떤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재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4가지는 사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공공부문, 섹터 모두 다 사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는 혁신인, 두 번째 전문인, 세 번째 세계인, 협력인입니다. 사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원 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전문성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협력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지식과 어떤 경험들은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 신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각자의 어떤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뭔가 이루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각자의 구성원이거든요. 그 구성원이 하나의 각자의 목표가 아니라 회사의 여러 가지 목표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근데 그 목표가 결국은 회사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직 구성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지막에 있는 협력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여러분께서 혹시 공공부문 섹터든 민간 섹터든 어디를 준비하신 간에 이 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건너뛰었는데 이 세계인은 선택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활동하는 그 영역이 굳이 글로벌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굳이 세계인을 지향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섹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전혀 로컬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그 제도, 그렇죠?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또 미래 그 글로벌 섹터로 넘어간다. 그러면 세계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공공기업을
공공 부분을 준비하시든 민간 섹터를 준비하시든 이 네 가지 부분은 다 공통적일 겁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도 인재상은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공공 부분 섹터가 그냥 크기 때문에 특히 전기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전을 준비하신다든지 또 발전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민간 쪽이면 민간의 이제 대기업에서 가고 있는 SK나 GS 쪽 계열에 하고 저희는 좀 정책적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는 조금 더 특수하니까 또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 쪽을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이 인재상은 저희 회사만 꼭 국한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주가 본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주에서 근무하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40명인데 실제로는 거의 한 80명 정도는 나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에 한 20명에서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제주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경인 인덕원역 근처에 경인지수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도 한 20여 명 있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오송역 근처에 다시 또 중부지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3개 사업장이고 나중에 되면 이제 오송으로 일부 사업장이 생겨서 그쪽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전력 전기공학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 이제 전기공학 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전력 부분, 에너지 부분에 관심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전력 부분의 특성을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재화는 공장에서 뭔가 만들고 그걸 갖다가 재고에 창고에 뒀다가 대리점이나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배송한 다음에 소비자가 소비하는 이 구조로 가서 통상의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저희가 되는데 전기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소비가 먼저 견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이라고 했지만 실은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가 지금 우리가 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등이 켜지니까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지 발전기가 돌려서 전기를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견인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 전원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발전기 출력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동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시성이 깨져버리면 전기는 다 우리가 말하는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는 생산과 동시, 특히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고 동시성이 하지만 그 유발은 소비가 한다는 거죠. 소비가 되면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그래서 밑에 보면 결국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상시적으로 일치시켜야 되는 기술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전력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특성 중에 전압과 주파수가 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붕괴가 되면 아까 봤을 때 블랙아웃이 되는 그 기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 설비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 부족하면 누군가가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 설비라는 것은 쉽게 건설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필요하고 많은 기자재가 설치가 되고 또 거기에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아까 전기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가 건설에 장기간 소요가 된다. 결국은 그러면 미래 수요 변동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체를, 전력 공급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한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적 요건을 통해서 결국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력 관리를 할 거냐, 그다음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수급뿐만 아니라 어떻게 미래까지 우리가 안정적 수급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전력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가장 어려움이 갖고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과연 이런 한정적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방법론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과연 우리는 저를 깨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견고한 어떤 그런 의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공급 체계는 뭐 여러분 너무도 아시겠지만 이 발전이라는 생산에서 송전과 변전, 배전이라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소비자 단으로 올려 있는 구조예요. 따라서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동시성.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사업을 계속 보는 게 있는 게 새로운 저장 기술에 대한 발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는 부분에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에너지 신사업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될 것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4가지로 썼는데 첫 번째가 전력시장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시간 운영, 전력계통 운영은 한전체제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던 기능이에요.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2001년도 4월 2일 날 발족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바로 전력시장 운영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시장이라는 마켓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이 형성이 이루어진 게 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 운영. 아까 전력계통에 대한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기 전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이 업무가 바로 전력계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이에요. 그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실제 전력이 소비되는 시점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어저께 오늘 수요가 3시쯤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설비가 어떻게 운영됐을까 하는 그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지금 7월 6일 3시 10분 이 시점에서의 수요는 변동됐을 거고 선로 상태는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이 기능을 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에 가끔 보면 뭐 장관님 또는 뭐 대통령께서 여름철 에너지 안정 공급 체계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가서 보시는 게 그쪽이에요. 그래서 상시 24시간 돌아가는 그 제어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실시간 급전 운영이고 네 번째가 아까 전력 수급 기본계획 장기. 지금 현재 전력 수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앞으로 15년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이 전력 공급의 안정 체계를 유지할 거냐.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변동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얼마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 공급을 어떤 전원으로 우리가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롤링해 가면서 가는 것이 장기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에 없던 것처럼 없던 전력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4월 이전까지는 한전이 모든 전기를 생산해서 송배전망을 통해 태운 다음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 체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국수력원자력 회사도 알 거고 한국남동발전도 아실 거고 그렇죠? 5개 화력사가 있고 또 GS, ENR, 뭐 지역난방고수의 화성열병합, 동탄열병합, 안양부천 뭐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전의 소유가 아닌 별도의 발전회사의 별도의 소유고 생산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생산한 전기를 결국은 한전이 사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평상 제가 비교해준 증공수로처럼 말하는데 결국은 발전 부분과 판매 부분 간에 생산된 전력을 중간에 저희가 매칭하고 거래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전 경쟁, 현재는 발전 부분에서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이 거의 수요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판매도 경쟁 체제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판매 사업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이미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독점 체제는 거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 시장 부분은 여전히 한전이 하고 있지만 발전 부분은 다저씨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이 도매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 거래소가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 전력 시장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소가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발전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매 시간별로 가격이 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가 실제로는 한전과 발전사 간에 하루 시간 단위로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보면 8,760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발전기가 운영되고 개량되고 실제로 돈이 대금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이제 발전 경쟁 시장이 2001년도 4월에 개설돼서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결국은 이 수요, 지금 검정색이 수요인데 이 수요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하냐에 대한 이 체계를 스택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쌓는 기준은 원가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원가부터 써서 가장 높은 발전기가 돌아가는 시점, 그리고 우리가 마지날 한계 가격이죠. 한계 비용이죠. 그 한계 비용이 되는 그 발전기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수요가 낮을 때는 가격도 낮아지는 거고 수요가 높은 시간 때는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는 구조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수요와 어떤 그런 공급의 균형점에서 이 비용이 접합점이 되는 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걸 저희는 시간 단위로 하루에 24개가 만들어지는 거래처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자원 시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요자원 시장은 아까 이제 발전적인 시장은 발전 회사 간의 어떤 공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수요라는 것은 수요가 높을 때, 가격이 높을 때, 근데 공급을 일단이 늘려서 수급을 맞출 거냐, 아니면 수요를 떨어뜨려서 수급을 맞출 거냐. 결국은 발전 설비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거냐, 수요를 줄여서 회복할 거냐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관리 관점에서 이 수요 자원 시장도 저희가 2014년도에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도 내가 발전소는 아니지만 내가 전기를 줄임으로써 수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경쟁 시장도 저희가 2014년도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렇죠? 참여 고객수도 보면 861개사에서 3,762개사가 된 거고 결국은 수요 감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이 비즈니스 모델도 현재 작동이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도 보면 2015년도에 약 950억이었던 게 지금은 약 2,500억에 거의 달할 정도로 이 시장도 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 신사업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장치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가격이 비쌀 때 내가 수요의 반응을 통해서 수요를 줄여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시장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통해서 탄소 중립을 가자는 게 기본 골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 대한 어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각국이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라는 RPS라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가진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연간 자기 생산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을 공급을 해라 라는 의무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화를 이행하는 방법으로서의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고정 가격을 계약을 통해서 특정한 사업자로부터 그 신재생 발전량을 사서 공급할 수도 있고 하나는 계약시장, 쌍무적인 계약시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실시간 이루어지는 현물시장에서의 조달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내가 이 세 개는 이 공급 의무자가 신재생 발전 사업자인 제3자로부터 신재생 이 공급 인증서를 사서 내가 의무량을 이행하는 방법이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신재생 공급 의무자가 직접 신재생 발전기를 건설해가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이 4가지 형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현물 시장을 저희가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이 신재생 공급 인증서 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그 뉴스에 계속 이제 태양광 신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건 이제 정도의 문제인지 결국은 신재생 공급에 대한 의무량은 지속적으로 저희 확대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착시킬 거냐 이것 또한 에너지 신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번째는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이라는 것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특히 전력 부분은 대규모 설비로 운영이 돼요. 원자력, 석탄, LNG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남은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에너지들. 근데 이 작은 에너지가 개발 단위한테 상업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비용도 들어요. 거기에 참여하려면 돈도 들고 관리하려면 돈도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별 조그만 다니는 자원화될 수 없는 자원들을 누군가가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집합체로서의 한다면 이건 커지는 거잖아요. 개별 단위는 작지만 여러 개 뭉치면 자원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집합 단위로 자원을 묶어서
그 자원을 묶어서 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서 그걸 에너지와 자원화시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이라는데 이 중개사업자가 작은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묶어서 하나의 큰 자원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서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이 자원 보유자와 이 중개사업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장체제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신사업의 부분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변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업적 에너지원을 어떻게 상업적 자원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편입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신사업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력시장은 끊임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시장의 거래소에 참여한 회원사도 2001년도에 19사였지만 작년도 말로 기준으로 보면 한 5,400개가 넘는 거고, 지금 거래량도 보면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200테라와트 약간 미만이지만 이건 전력 수요량도 볼 수 있어요. 벌써 거의 3배까지는 아니지만 2.5배 정도 컸네요. 551테라와트 정도 컸어요. 규모가 커졌어요. 그다음에 신재생 발전기 거래량도 0.9테라와트에서 지금 약 31.테라와트니까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규모가 커져 있는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떤 그런 자원들을 에너지 시장에 편입시킬 건지, 그다음에 궁극적인 어떤 그런 소비자와 어떤 에너지 산업이든 생태계를 변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 핵심 업무는 전력계통 운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력계통은 동시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계통, 송배전선로, 배전선로, 이 소비자, 이게 동시에 다 안정성을 전압과 주파수라는 체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거래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업무를 실시간으로, 그래서 원자력, 석탄, LNG, 수력, 양수 또는 다양한 발전기에게 발전기 출력과 그다음에 기동 여부를 지시하고, 송전선로, 배전선로, 변전선로 운영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중간에서 조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거래소가 하고 있는 핵심 업무 중에 하나다는 거고, 아까 이제 지금까지 업무는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했다고 보면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요가 변화되고 어떻게 에너지원 자체가 기술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발전 설비 계획, 어떻게 발전 설비를 확장할 건지 줄일 건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에너지 부분에 볼 건지, 그다음에 재생능 에너지는 확대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 어떤 수준들을 고려할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또는 전 세계 탄소 중립을 어떻게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에 반영할 건지, 그다음에 아까 수요 자원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무한히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안정시킬 거냐, 아니면 수요를 감축시켜서 안정시켜야 되고 안정시킬 거냐, 만약에 수요를 감축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의논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수준으로 갈 거냐, 이래야만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변화되는 환경적인 것, 정책적인 것, 기술적인 변화들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급 운영을 만들 건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저희 4대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취업이니까 저희 회사에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사실 공공기관들은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마 다른 기관에서 들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른 기관에 똑같이 거의 적용될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NCS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용 공고에 직무 기술을 반드시 명시해서 필요한 우리가 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열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적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명시한 다음에 그걸 기반을 저희도 기반을 명시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요. 서류 전형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력, 성별, 나이, 개인의 특정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를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실제 언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탈락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차별적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기 전형에서 저희는
직무유치 능력에서 태도와 인지 두 가지를 보고 있고 그 안에서의 그 신입 같은 경우는 전공시험까지 저희들은 봐서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해서 구좌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구좌 면접을 해서 이제 각각의 면접 단계에서 사전에 면접 질문들을 사전에 선정해서 면접관들이 사전에 준비한 그 질문에 따라서 하는 방식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직무 능력은 저희들 기관의 NCS 표준에 맞춰서 저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시간이 됐나요? 어휴. 아 그래요? 네네네. 학생들 출석 체크를 해야 인정이 돼서. 네네네. 네, 제가 뭐 5분 내에 끝내서 그냥 해도 네.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니까 여기 자기소개 쓸 때 학교 성별 이런 것들 다 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지 부분, 태도 부분은 저희는 적부입니다. 그래서 꽈락되면 아예 진행이 안 되고요. 인지 부분은 이 5가지 요소를 저희 측정해서 점수를 반영한다는 거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직무는 전공은 사무, 전기, IT 또는 뭐 건축이 있으면 건축 이런 식으로 전공 점수를 넣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지금 7월 4일 날 이미 채용 서류 전형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11명 정도 했는데 여기 혹시 지원자가 있으셨는지는 모르는데 그 경력직에 이제 재단 한 전 있고 신입에 이제 사무 둘, 기술에 전기 넷, IT 셋, 이제 건축. 기술에서는 전기와 IT들이 제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는 대부분 상경 계열로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는 다만 저희는 서류에서 자기소개서 평가 80%에 직무자격증 평가 점수 20%를 저희는 가산해서 올해는 보니까 150배를 선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학은 저희는 가점제는 아니고 일정 수는 자격만 통과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 이상, 기술직은 600점 이상 돼 있고 자기소개서 부분은 꽈락 기준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불성실하게 썼다거나 표절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블라인드상 위반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조심하고 그다음에 어학은 토익뿐만 아니라 다른 어학 성적도 다 대체 인정을 해요. 저희가 가점 주는 게 아니라 자격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토익 700점 이상에 준하는 이 성적이 되면 모두 다 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태도 검사를 인성검사를 하는 거고 NCS 검사에 아까 5가지 요소를 보는 거고 아까 저희는 경영학 경제학으로 돼 있는데 각 전공에 저희는 시험 전에 사전에 어느 분야에 낼 것까지 다 알려져요. 만약 경영학이면 마케팅에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필기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지 40, 전공 60, 그 다음에 가산점 합쳐서 한 거고 태도는 이제 적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가점 부분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은 3경 같은 경우는 PT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주제를 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PT하도록 만들어 있고 기술 부분은 대부분 전공 지식에 대한 것을 질문, 구술 면접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직무 면접 50%, 통상적으로 인성 면접 50%. 이런 기준들은 매년 채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50, 50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만 채용 계획마다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면접은 이제 통상적인 경영직 면접이라 하는 건데 조직적 작성하고 직무적 작성, 인성과 직무를 다 공통적으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용 합격자는 2차 면접 40%, 1차 면접 30%, 그다음에 필기 30%, 그다음에 가산점 있으면 가산점까지 두고, 그다음에 그 증빙 부분은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 정할 때는 진실하게 쓰십시오. 왜 나중에 면접 때 저희들이 봐기 때문에 진실하게 잘 써주시고 충실하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2가지 오탈자 특히 회사명 틀리면 안 됩니다. 갑자기 우리 회사 쓰는데 다른 회사 쓰고 누가 봐도 카피한 흔적이 남는 거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하고 저희 회사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자기소개서 요구하고 있는 게 결국은 아까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냐에 대한 지식의 이걸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냐는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실제 조직에서는 아까 어떤 일을 해결하는 거니까 실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협업이에요. 그렇죠? 조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 쌓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건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그다음에 직무 능력은 아까 경영학, 경제학, 전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영학, 경제학이나 여러분들도 비슷할 텐데 전기 부분은 전기기사 정도의 어떤 요하는 수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T 부분은 혹시 정보처리 기사에 저희는 정보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부분과 정보 보안 부분까지 조금 더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면접이야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잘 하셨을 텐데 아까 특히 사무 같은 경우는 그 PT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부분 아까 전공 이론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숙지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차 면접은 아까 인성과 실무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 직무 때 하고 인성 때 했던 이 자기소개서 기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게 솔직한 겁니다. 네. 이게 진실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답을 잘해도 다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주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관련된 부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최근 동향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회사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를 지원하시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가서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면접에서 잘하지. 안 그러면 다들 이제 달달달 외워서 가잖아요. 실제 면접 못 봅니다. 외워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혹시나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1학년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취업을 여러분들 관심을 두시면 반드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하고 잡 알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를 찍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찍고 그다음에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학력은 뭐가 필요한지 뽑으면 다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려면 적어도 특히 공공섹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기 이제 저학년생들이 있으면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해 봤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올해 2023년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채용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올해 어떤 기업들이 어떤 몇 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꼭 모니터링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에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럼 블라인드 채용할 때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고 뭘 유의해야 되는지 부분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ncsgo.kr에 가보면 취업준비생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분명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계속 직무, 능력, 역량 이런 중심으로 채용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걸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다시 각 공공기관에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트에 가보면 최신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능력 중심 채용 가이드라는 북을 보시고 이런 것들 공공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수도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 그렇죠? 그다음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취업 전선은 맞다. 지금 공공부문 섹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채용이 조금씩 문이 닫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이 임박하시는 우리 후배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춰 놓으면 그 취업의 문은 다시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창의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계속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상담 부스가 있으니까 상담 부스 제가 바로 이동할 테니까 그쪽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쁘신데 제가 시간이 뚝기긴 했는데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상담 부스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